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16일이죠.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통합심의 도입 등을 통한 공급시간 단축,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등 주거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너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시장을 공급을 모든 걸 하겠다라는 정책을 실기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이번에 발표된 8월 16일 날 발표된 정책에서는 뭐 유의미한 거는 시장 방향성 자체가 민간 위주로 선회됐다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민간 위주의 공급 중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정책 포커싱이 돼 있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 관련 이런 분야 공급인데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정비사업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안시티 엔지니어링의 안중호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번 제가 쭉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대책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예. 일단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수요와 공급 원칙을 벗어나서는 한 번도 시장에 판가름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270만 호 공급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밑받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공급 대책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그렇게 봤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초제 같은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 여당이 여소야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야당이 50% 이상의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만든 그런 법안을 다시 복귀해서 회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여지없이 이제 그 전 정부도 17년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18년도부터 이제 여지없이 공급 대책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18년 9월, 12월, 19년 5월 아까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으로 전부 공공주도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그때 정해진 거고 전부 다 그때부터 해서 여지없이 30만 원, 100만 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사인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는 아까도 제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공주도 일변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21년, 22년에 입주 시작한다는 게 지금 하세올로 가고 있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에 대해 시장의 거부감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좋은 거 줄 테니까 받아라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 자체를 공공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도심 공공주도 복합사업도 민간이 참여할 길을 열어주고 이런 방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 보여지는데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문제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문제인데 270만 호 공급 이게 사실 쉽진 않은 얘기예요. 그죠? 275만 갖고 오면 박사님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그 27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 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울에 50만 호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맞습니다. 50만 호를 짓는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5년 동안에 그걸로 해서 20여만 호. 근데 저희가 지금 주택을 보면 박근혜 정부 13년에서 17년까지 보시면은 310만 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년에서 22년 문재인 정부 때도 적지 않은 수 257만 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0만 호를 짓는다는데 여기서 수치가 비슷한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도심과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심과 수도권 지역이 집값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상승하니까 억제를 하고 공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고밀화 시켜서 위로 그렇죠. 올리든지.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복합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준 거에 대해서 공공임대로 환수해가는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환수해가는 이런 정책들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2008년부터 주창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재직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허가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그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걸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점차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확산시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뭐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수도권과 정말 필요한 집, 도심과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그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이고요. 집값 안정화에 굉장히 주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158만 호,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방의 대도시에 52만 호. 그래서 요번에 지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요번 국토부 발표대로 도심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집중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이나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일정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기부 체납으로 받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공공임대를 많이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공공임대를 계속 돌리다 보면 뭐 홍콩이나 옛날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고소득이 되기 전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긍정의 신호로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살고 싶은데 필요한 곳에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심이나 수도권, 물론 이제 지방에 청취자가 계시면 왜 지방은 빼느냐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 수도권, 서울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형국이고, 그죠? 일자리의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는 일종의 수도권 자체가 컴팩트 광역시티, 메가시티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18년도에 그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는 너무도 밀어붙이는 공공주도로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발표한 게 민간주도 그 도심의 내 집 마련기를 늘게 했던 도심 공급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도심의 활성화는 역세권 임대, 역세권 공공임대, 역세권 고밀화, 역세권 활성화. 그래서 역세권을 조금 더 고밀 개발을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공공임대로 가져가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2008년부터 있던 게 이젠 제대로 활성화가 됐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같은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서울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선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자체나 공공주도의 문제점은 공공주도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안 하죠. 네. 왜? 공공주도로 하다 보면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민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고 주도권을 전부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이나 공공주도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민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땅에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놈들이 와서 정부나 또 신탁사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았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활성화는 앞으로도 굉장히 숙제예요. 특히나 공특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 역세권 동자동 그쪽에 쪽방촌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한복판에 그것도 굉장히 광역 중심의 그런 서울 역세권 바로 앞에 공특법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초되고 중지돼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민간이 하겠다고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무조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공공주도의 실패 요인, 그다음에 LH의 인력 부재, 전문가 부재,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끌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심의 획기적인 복합 개발도 서울뿐이 아니고 대도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이런 데들도 역세권 구미라를 추진해서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입지 여건 중에 제일 필요한 게 교통이 필수 요건 중에 하나고요. 그 교통이 편안한 역세권에 내 집이 되고 역세권 첫 집이 생기고 청년 임대가 생기고 신혼부부 집이 생긴다면 서민들도 꿈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얘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소규모는 이제 그 전에 개발 방식이 이제 획일화되지 않았던 거를 통합 개발,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을 통합으로 해서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이나 가로정비 주택은 구역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만제곱미터 미만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층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합 개발을 통해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조금 더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금융지원 활성화라든지 기타 이제 인허가에 대한 단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저도 보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도로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행령에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은 유지하면서 그게 되면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재건축도 연계해서 하는데 합친 면적 200세대 뭐 미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손볼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개발보다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항상 광역 개발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유지하는 게 기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사님, 오늘은 우리 정부 정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님의 지금 정책들이 많이 투과가 됐고 투영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광역화되고 좀 큰 사이즈로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반 시설을 넣기도 좋고 또 인허가 공공시설을 넣기도 좋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받기도 편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시장이라는 아주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이 시장이라는 이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또는 이기적인 또는 탐욕적인 곳이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반응할 거고. 근데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헤게모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년쯤에 플랜을 확정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니 그 주민들은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나 고층이 많기 때문에 용적이 거의 200% 가깝죠. 사실은 이거 리모델을 많이 하는 단지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당장 하겠다라기보다는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어느 정도 세워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하죠. 근데 주민들은 그렇죠. 주민들은 공약상의 이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준비 안 된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망가지는 것보다는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조금 더 뭐 2년 기다리더라도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이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죠. 이 많은 일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 큰 도시를 전체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까요? 막막합니다. 이거를 해법은 마스터 플랜으로 하나씩 그래서 연구 용역이 발주돼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안 박사님도 도시공학을 전공을 하셨지만 하셨으니까 더 신뢰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법 명칭을 세우든지 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하다못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입주식이 많으면 그걸 늦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로요. 그것처럼 당연히 그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속상하더라도 2, 3년 늦는 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후죽순 재개발, 재건축 발표하면 누구는 끼고 누구는 빼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도 없고요. 또 단지별로 어디는 안전 기준이
센데 어디는 약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 또 층수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맞게 야, 단지별로 맞게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고서는 뭐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 일기 신수 전체 재건축 아까 이게 중고층으로 진 거의 2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늘려서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느릴 수도 있고 어떤 단지는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마스터 플랜을 잡으면서 뭐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나올 문제점들을 미리 좀 짚어가면서 맞아요. 가서 마스터 플랜을 보고 결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재건축 그 안전진단 문제인데요. 그 전에 2018년 3월에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야에서 구조 안정성 그 비중을 강화시켰죠. 50%로 네. 강화시키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라는 걸 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 18년 전까지는 3년 사이에 56곳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발표된 후에는 단 5곳만 이것이 통과될 만큼 짓지를 못하고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니까 공동주택은 그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억제의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재건축에 대한 구조를 높이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등급이 예.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꼼수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공급 억제, 억제 그렇죠. 꼼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구조만 보고 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택의 골조는 멀쩡한데 배관이 썩어 있으면 거기에 살고 싶냐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시스템의 붕괴,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구조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라 말하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외장을 튼튼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외장만 튼튼하면 계속 버티고 살아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 원래의 안전진단의 비율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하고 싶은 데는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안전진단을 조금 더 완화시킨 거죠. 근데 완화를 해도 지금 보니까 정부 발표는 30%에서 40%. 이전만큼 완전히 완화는 아니고요. 예, 예. 일부 한 30에서 40이라니까 일부 좀 낮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네. 필요한 곳에 짓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파트만 예를 들어도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요. 네. 그걸 못 짓게 하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규제 뭐 특별 규제 뭐 완화 지역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 개선 촉진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여러 가지 완화를 시켜 주는 주택 공급을 이제 촉진하면 사실은 이런 방안이 집값 가격 안정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은데 공급을 할 수 네. 있으면 그걸 억지로 못하게 했으니 시장의 반작용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안 박사님 평가 뭐 좀 신랄하게 편안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발표에 급급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현 가능하게 조금 압축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기관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좋은 집을 공급하는데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되겠죠. 네. 당장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보다는 금액으로 바꾼다는 네. 그 내용으로 지금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기존에 똘똘한 할채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집을 이렇게 강남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놨습니다. 지방에 있는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이런 형국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간과하시지 마시고 여지껏의 잘못된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실현 가능한 걸로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민간 주도로 한다고는 하는데 뭘 기준으로 민간 주도를 할 거냐. 저는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주민들의 동의율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냐 마느냐 또 재원을 더 지원하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저는 이게 현명하다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90% 이상 주민들이 원한다 해줘야죠. 그렇죠. 정부가 발 뻗고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의 동의 비율에 따라서 민간 주도의 인센티브도 차등을 주고 지원도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민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 정부에서는 저희 시장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전문가 분도 계셨지만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시장의 수요나 니즈를 전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안 박사님이나 저나 이번 정부에는 굉장히 시장을 잘 아는 학계가 됐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 아마도 실현 가능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16일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중요한 이슈들 들어봤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 GTX 조기 예통부, A노선 얘기죠.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대책, 그 다음에 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안 박사님한테 이제 숨만 좀 이렇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또 모셔가지고 나무를 이제 어떤 놈이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를 베야 될지 어떤 나무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또 자문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주식회사 안시티 엔지니어링의 안중호 박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